뭔데? 아, 녹화했다고? 안녕하세요. 저 원장 맡고 있는 배순남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인사드려서 놀라셨죠? 저 기계에다가 이제 사람이 맞춰져야 되는 시대여서, 저도 고3 아빠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들어오십시오. 애가 제때 안 일어나고 쏙색이고 이러면 한 대 줘받고 싶은데, 근데 힘도 저보다 더 세져가지고 주워박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 보면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올해 저희 학원이 개원한 지가 2007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만 15년 됐죠. 되게 오래됐죠. 자영업이 보통 망하는데 4년 걸린다는데 15년 이쪽 바닥에서 버텼으니까 이제 관록이 상당히 쌓인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저희들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아주 좋은 애들이 재수를 하지 않아요. 이 지역은 건대 정도 붙으면 다 진학 다 해버려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 다 해버리고 건대 붙어버리면 진학 다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건대 합격 라인이 2등급이니까 실제로 저희들의 이제 재수하러 오는 친구들은 2.5등급이면 아주 잘하는 거죠. 그리고 3등급, 4등급, 5등급 막 내려가죠. 그 친구들 데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스카이 지금까지 발표된 거 6. 그리고 서강대, 뭐 성대, 중대, 경희대, 부산교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이만큼 확인된 거예요. 어디 3일까지. 이건 그 전년도인데요. 전년도는 더 좋았어요. 의대를 6번 했으니까. 그래서 성적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제가 이제 원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3시에 수업이 끝나면 전체가 다 독서실로 이동해요. 독서실로 이동해서 공부하면서 교무실 와서 질문하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보이죠. 졸리면 이제 일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하죠. 되게 좋은 모습이죠. 졸리면 잤는데 이제 졸리면 일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런 모습이 차곡차곡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댁에서는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장거리 싸움에서 잘 달리는 친구가 이기는 거여서 성적은 9월 평가원 시험 이후에 나오거든요. 9평 때까지 자기 기초 잘 닦고 그 뒤로 이제 문제들 막 풀어가면서 점수를 만드는 과정인데, 아무튼 뭐 매해 제가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한테 약속드리는 거는 저희들 학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진심을 잊지 않고 학생들하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서 그 학생이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에너지를 끌어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얻어가는 건 뭐냐면 학력도 얻어가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난관에 빠졌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도 얻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 마음으로 저희들 열심히 할 거고요. 오늘 그 입시 설명회는 강남종로 입시실장 김세영 대표가 와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입시 전체적으로 개괄을 좀 해 주실 거고요. 올해는 약간 변화가 있잖아요. 선택도 있고 수학도 선택이 있고 그 과정들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순서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 끌고 가겠다 이야기 해 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담임쌤들하고 상담 원하신 분들은 남으셔서 담임쌤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귀가하시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고요. 김세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요거만 차시고.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불을 잠깐만 끌까요? 화면이랑 내용물이랑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만 조금씩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대입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할 수도 있고, 근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는 뭐 큰 요동을 칠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이미 이제 생각해 보시고 겪어 보신 것처럼 선택 과목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과탐만 선택했던 거,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은 수학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수학이나 국어 선택에 있어서 유불리가 조금씩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대입 전형 구조에 있어서 변화가 예전에 이제 작년에 치렀던 것처럼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그리고 이제 수능 정시 똑같은데 요만큼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의 주도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올해하고 작년에 이제 입시 구조가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인데, 전국 단위의 4년제 대학을 다 합한 거하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 15개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발하는 거. 두드러진 게 뭐냐면 정시의 비율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계획 인원이 한 30%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39%대가 왔으니까 40%. 그러니까 거의 10%. 물론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시에서 미처 다 못 뽑고 2월 시키는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수생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정시를 노리는 부분을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수시를 어떤 걸 걸고 갈 것이냐. 근데 대부분 재수를 하게 되면 모의고사하고 내신이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쳤을 때 이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부 전형에 대한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종로학원에 적을 두면서 재수생을 살펴봤을 때 수시로 합격하는 비율은 많아야 한 30%예요. 재수생은 최대. 통상적으로 제가 10개년치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수시 전형에서 합격하는 비율은 재수생 중에서는 대략 25%에서 많을 때 30% 해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수능 등급으로 낮게는 한 4등급 때부터 1등급 때 학생들의 비율을 가지고 퉁쳤을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25%나 30%로 수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논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재수를 할 때는 수능 실적을 조금 올리면서 수시에 논술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를 대비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신을 내가 좀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했을 때 나름대로 가능성을 판단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재수생에게 또 블루오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자, 크게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표를 잠깐 보시면 작년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냐면 주요 대학 기준만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이 많아졌어요. 정시가 늘어나고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이용하는 재수생이 분명히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신 전형, 즉 교과 전형을 이용할 때는 결국 재수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높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1년 동안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능 최저 없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그것도 조금 높아 보이는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큰 규모로 있던 것을 조금 줄여놨고, 그 다음에 논술의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학교 수는 많아졌습니다. 학교 수가. 이게 왜 그러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근 대학이라고 친다면 거리권을 조금 뒀을 때 수원대학교라든가 혹은 조금 더 내려가서 고려대, 세종, 이런 대학들이 작년까지 적성고사라는 것을 실시했었단 말이에요. 통상 4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내신 기준,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 지원했었던 건데 적성고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당장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논술 전형으로 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술이
기존의 주요 대학들이 했었던 논술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쉽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낮춰가지고 봤을 때 경기대라든가 혹은 인하대, 아주대 실시했었던 논술들, 단국대 이런 논술도 유용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상위권 그룹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하향을 했을 때도 논술 전형이 풍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술 전형은 적성고사 전형은 학기를 끝내고 나가지고 한 9월이나 이때 돼가지고 막바지에 연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은 재수생들이 2월부터 정규반에서 조금씩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들 대학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중위권 내지는 중상위권 그룹도 진학을 할 때 약간 유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대학 기준 15개 대학 기준으로는 논술이 줄었지만 이거 중위권 대학으로 한 50개, 60개 대학 기준이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적성이 폐지되면서. 이 적성고사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편입되어 있던 것이 논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보셨겠지만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려면 어디가를 참고하시면 좋고 특히 정시에서도 참고할 자료가 있지만 수시에서 참고할 자료가 꽤 많아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컨설팅 하는 것보다도 어디가에 들어가가지고 대입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입시 결과, 사설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어디가에서 다 긁어온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종에 대한 분석은 안 되나 교과 전형에 대한 거라든가 내신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어디가가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 외에 의대, 뭐 이과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에 대한 지망 뭐 여전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약대인데 약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과생들이 재수를 하러 넘어온다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거 보시되 정시가 많습니다. 의대, 약대도 마찬가지로 비율로만 보시게 되면 정시가 40%를 넘어서요. 의치안을 다 합해서.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 40%에 육박하는 정시 전형 그리고 의치 한수 약 퉁쳐버리면 이 또한 40%를 약간 상회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요. 따라서 2월 인원이 약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40%는 무조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감안하시고 그 다음 이제 약대만 놓고 보게 되면 교과 전형이 이렇게 많아요. 의대도 마찬가지로. 근데 교과 전형이 서울 주요 대학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데 비해서 지방 의대와 약대가 많으니까 교과 전형이죠. 근데 물론 의대나 약대 정도를 쓰려고 한다면 2등급대의 내신 가지고 교과 전형을 내밀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1점 초중반 때가 주력일 테고요. 그 다음에 중후반 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약간 비선호 의대나 약대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 올해 수능이 비정상적으로 어렵다거나 한 경우에는 이른바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2, 3등급대가 합격하는 수도 간혹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버리는 셈 치고 원서를 썼을 때를 감안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작년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보실 텐데 이거는 그냥 올해 수능을 경험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예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구조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과, 이과를 구분하던 것이 사과탐과 나가형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과생 기준으로 대략 한 44, 5% 정도 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 10%가 나형으로 옮겨가면서 30% 후반대, 중반대의 수학 가형식. 요게 이제 그렇다면 올해 치러질 수능에서 과탐을 대부분 이과생들은 선택하고 사탐을 문과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고스란히 기하나 미적을 선택할 확률이 요 정도 비율, 그러니까 비슷한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을 선택할 비율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위아래로 물론 편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일단 개략적으로 보시라는 얘기고 28%, 29.9% 졸업생의 비율이에요. 전체 수능 응시 인원이 3년 연속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입니다. 2년 연속 3개년치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19학년도에서 20학년도로 한 6만 명 가까이 다시 20에서 21학년도에 6만 명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고3이 감소한 비율을
고3이 감소한 비율을 재수생이 조금 메꿔가지고 6만보다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올해는 비슷해요. 고3 인원이 작년 대비 올해가 비슷하거나 소폭 많거든요. 재수생은 좀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요 인원 40만 명 초중반대의 수능 응시 인원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재수생의 비율은 30%를 넘기는 쉽지 않겠지만 20% 후반대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수능에 대한 거는 그냥 표를 개략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국어에 대한 건데 여기 빨간 선 요 비율의 차이, 파란 선 보라색의 요 비율의 차이, 요게 각각의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대인데요. 나중에 개략적으로만 보실 때고, 1등급 대가 훨씬 더 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고 변별력이 컸었던 시험이 이제 국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가늠을 할 때 결국은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를 활용하는데 상위권 그룹은 결국에 수능 성적표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해요. 그 다음에 중상위 그룹부터는 100분위로 활용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중위권 그룹에 100분위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상위권 그룹에서는 결국에는 표점이 중요한데 표준 점수 차이가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크게 나타났죠. 급간 내에서. 그 다음에 2등급 이하, 특히나 3등급이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100분위 점수차 대비 표준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나는 100분위로 올려야 되겠다, 표점을 올려야 되겠다, 이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1등급 대 학생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내가 뭐 연대나 뭐 서울대나 뭐 이런 거를 쓰냐 못 쓰느냐, 떨어지냐 떨어지냐, 이게 차이가 되는 건데, 중위권 그룹은 내려오게 되면 표준 점수 반영보다 100분위 점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니까 이 100분위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에도 이제 구조는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이다.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비슷한 맥락이 되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긴 합니다.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달라질 거예요. 자, 작년 수학과 올해 수학이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 과목은 아까 본 것처럼 비율이 있을 거예요. 뭐 대략 한 4대 6이라고 한다면 4 쪽에 미적 기하, 그 다음에 확통 쪽이 6이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이거를 4 안에서 비율을 잘라가지고 등급을 만들었어요. 이과. 그 다음 6 안에서 비율을 잘라서 등급을 나눴습니다. 문과. 정시를 볼 때는 어차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는데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유의미해지죠. 근데 이거를 한데 묶어 놓습니다.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지지만 전체 문이과를 통틀어서 수학 전체를 가지고 비율을 매겨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과 쪽이긴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과생이 상위권 그룹에 해당하는 비율이 조금 많아질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등급을 딸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등급을 딸 때 예년의 느낌보다는 이과생이 상위권 등급을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문과의 경우에는 등급 컷이 향후에 이제 6월이라든가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애매한 경우가 생겨날 거예요. 내가 1등급을 상정하고 원서를 써야 될지, 수학을 2등급을 상정하고 원서를 써야 될지, 그랬을 때 간당하다면 2등급으로 상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3월 모의고사 가지고는 판별이 안 되니까 결국은 4월 모의고사를 보고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고3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학평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를 주목해야 되는 해가 올해이긴 한데, 그런 거 내용들은 향후에 시험 치르고 나서 분석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어차피 지금 선택해 놓은 과목들이 있다면 그 과목을 가지고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큰 구도에서는 이렇게 등급대에 해당하는 비율이 약간씩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수학 나형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수학의 값어치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과에 비해서는. 근데 그게 재작년 대비 작년에 변별력이 더 떨어졌죠. 그래서 안 그래도 수학 반영이 조금 낮았었는데 이 부분이 있다. 근데 물론 최상위 그룹에서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문과든 이과든 간에 비슷한 성적대에서는 국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학원가에 있어서도 국어 시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구조인데, 수학은 점수의 구조가 딱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로 상위권 그룹을 목표로 했을 때 이른바 킬러 문항을 몇 개를 틀리냐에 따라서 점수 구조가 달라지는데 문과의 경우에 보다도 이과 가형이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4점짜리 2개를 틀리느냐 3개를 틀리냐가 결국에는 1등급 컷이냐 2등급 컷이냐 이렇게 됩니다. 문과는 그나마도 이렇게 도수를 나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촘촘하게 벌어져요. 근데 이과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났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 가형의 도수를 잠깐 보시면 2등급 극간을 보시면 중간 그룹은 아예 없고 오로지 원점수 기준의 2등급 커트라인에만 학생들이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점수가 2등급이다 라고 하면 모두 다 표준 점수하고 백분 점수가 똑같았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국어하고 과탐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점수였는데 이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이과가 헤쳐모여 돼버리니까. 따라서 미세한 점수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 같은 점수를 틀리더라도 같은 4점짜리 수학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공통 과목에서 틀리느냐 선택 과목에서 틀리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점수 차이가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 원서를 쓸 때 구조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과의 경우에는 유불리가 조금씩 차이 날 때 수학이 상대적으로 특정한 극간을 가늠하는 데만 사용했다면 이제 수학 점수를 가지고 세분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원서를 쓸 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제가 이제 입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시예요. 첫 번째가. 자,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친구냐, 못 써먹는 친구냐. 즉, 영어가 1등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학생은 연대 성대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연대 성대는 왜 그러냐면 2등급이냐 이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다른 대학은 국수형 탐 안에서 2개 몇 등급, 3개 몇 등급을 할 때 영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잘 나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등급을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 꾸준한 관리.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3등급이나 4등급대로 점수가 원점수 기준으로도 성취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올려놓으면 수시 원서를 쓸 때 굉장히 유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정시에서는 반영 비율과 그다음에 실질 반영 점수상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세한 점수의 차이가 생기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면 영어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는 여기 녹색 부분이에요. 녹색 부분이 원서를 쓸 때 요강에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치 않아요. 실제로 정시에서 환산하는 점수가 이 오렌지색이 차이예요. 근데 이 오렌지색을 보시면 1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다시 1등급에서 3등급의 차이가 있는데 서연고만 비교하시면 서울대와 고대의 경우에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2등급을 받든 3등급을 받든. 근데 연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연대에서 영어 3등급을 맞고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천운이에요, 천운.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그러한 구조가 생겨나는데 이거는 영어 점수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당위성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영어 성적이 나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영어 성적이 좋으면 내가 서연고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영어 성적이 나쁘면 연대를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추합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영어 점수를 잘 받은 경우에는 여기 쓰고 여기 쓸 테니까 추합이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런데 영어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따라서 추합이 덜 돌죠. 이게 이제 점수 반영 구조상 추합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추합은 선호도라든가 점수 따위 다 있는데 결국에 내가 정시에 가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좋은데 영어만 못 봤다라고 한다면 반강제로 특정 대학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각 급간대에 비슷하게 다 형성이 돼요. 대부분 대학에서 그룹을 서너 개 대학을 묶었을 때 어떤 대학은 영어 반영 비율이 높고 어떤 대학은 영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더라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과탐 선택에 있어가지고는 작년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사탐한 과목, 과탐한 과목은 위험할 수도 있고 굳이 권장하지도 않고 그냥 사과탐이라고 볼게요. 이때 사탐은 본인이 상위권 대학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원점수는 당연히 겪어봐서 알겠지만 만점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빨간색도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요 빨간색 부분의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느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평가원에서 나름대로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공을 들였느냐 안 들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는 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50점 만점을 맞았을 때 백분위가 93. 정상적으로 보면 만점자니까 백분위가 100이나 99가 떠야 되는데 93. 이런 식의 정말 씁쓸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걸 딱 보고서 세계지리 선택하면 안 된다?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경우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계지리로 지금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크게 권하진 않지만 저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을 보게 되면 점수가 매우 클 수가 있다라는 거. 다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더라.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위권 그룹은 일단은 어떤 과목이든 간에 만점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2, 3등급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크진 않겠지만 2, 3등급대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과목에 따라서 편차가 어차피 2등급, 3등급, 심지어 4등급일 때는 과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과학도 그랬는데 과학의 경우에는 물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원이나 지원을 선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50, 48, 47 이건 상위권 그룹이잖아요. 상위권 그룹만 이야기를 하는데 2, 3등급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 그럼 이걸 보고서 지구과학을 또 선택할까? 물론 이러한 지구과학의 쏠림은 최근 한 5년 내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른 과목에서 이탈을 한 경우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하위권과 최상위권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구조상 생원하고 지구과학원은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긴 해요. 현행으로 봤을 때. 다만 물리하고 그러니까 물원, 물투, 가끔 지투 이 세 과목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물투의 점수 편차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가처럼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물투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러한 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올해 물투를 하면 안 될까? 올해 물투해도 관계없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과목을 가지고 일단은 본인의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 쉬운 걸로 일단은 선택하는 게 사탐이든 과탐이든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과탐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냥 만점에 가까운 점수, 최상위권이라고 목표로 한다면 그러나 사탐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이게 이제 올해 변동되는 거죠. 점수를 이제 어떻게 산출하느냐도 한번 보셔야 될 건데 어찌됐건 선택 과목 지금 현재 고3과 그 다음에 재수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UA라고 하는 기관과 종로학원 한울교육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만 본다면 그네들이 대략 수능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의 표본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대략 1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 쪽이 약간은 상위권 그룹이 조금 많은 걸로 이과생도 그냥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과의 경우에는 미적 기하 상위권 그룹을 선택할 때 미적 기하 중에서 미적 쪽이 더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 확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문과든 이과든 간에 봤을 때 당연히 문과는 압도적으로 확통 쪽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이거는 크게 중요치 않다. 다만 장벽이 있냐 없냐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과는 확통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가장 바람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과생의 경우에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냐는 자, 확통의 경우에는 일단은 중상위 대학보다는 이 중상에서 중위권 그룹의 대학을 목표로 할 때 거기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어낼 때 그 다음 미적과 기하의 경우는 일단은 중상위 그룹 이상을 올라가려고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다만 수학에 정말로 자신이 없는 학생이 정말 있어요. 국어라든가 영어 및 탐구는 좋은데 수학에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수학이 중상위 대학은 4과목을 정시해서 다 반영해야 돼요.
수시에서도 2과목 아니면 3과목의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죠. 근데 중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중위권 대학, 수도권 언저리 중위권 대학 원서를 써보시면 알 거예요.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평균 4등급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평균 4등급이 나왔을 때 4444는 수도권, 집에서 가까운 곳, 통합권 못 찾습니다. 못 찾는데 3336이 나오면 찾을 수 있어요. 정시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택할 건 아니지만 성적이 3등급대가 마지노선이다라고 할 경우, 그리고 심지어 4등급, 5등급까지도 예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돌입하게 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시도 4과목을 다 원하지 않고 정시에서도 4과목을 다 안 쓰고 3과목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2과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시는. 2과목 가지고는 원서 쓸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판에 가서는 고민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점수 구조를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죠. 어떤 과목을 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대한 거니까 일단 말씀을 앞서 드렸던 거고, 성적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받을 거예요. 국어의 선택 과목이 뭐였고 수학의 선택 과목이 뭐였는데 이거는 결국은 중요치 않아요. 국수는 그냥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비율로 잘라서 백분위와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성적표상에는 문이과 구별이 없다. 선택 과목 빼고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표기되는 것이지 밑에 있는 성적 부분은 숫자상으로는 문이과의 구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보정을 할 때 국어의 경우에 전체 45문항 중에서 34문항이 공통.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항이 선택 과목이 돼요. 그 다음 수학의 경우에 22번까지가 공통. 그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선택 과목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고착화되어 있어요. 세 문제를 끝번 2문제와 그 다음에 객관식 끝번 문제. 그래서 주관식 끝번 문제와 객관식 끝번 문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통과 미적, 기하는 일단은 문항수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수원투는 문항수가 많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도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 과목에 대한 베이스를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잘 깔아두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통 과목은 전체가 다 보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보기 때문에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다 있는 거죠. 여기에서 표준 점수를 잘 받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조정 점수를 어떻게 만드느냐까지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세세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으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재수생의 입장에서 고3들하고 경쟁할 때 고3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올라오는 고3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여러 가지를 듣긴 하겠지만 3학년 때 화작 아니면 언어 매체를 선택하게끔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하고 수학은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이 2학년 때 기하 과목을 깔아놔요. 웬만한 고등학교는 2학년 때 기하를 깔아놔요. 기하는 과목을 선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학년 때 확통이냐 미적이냐를 선택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내신을 끌고 가요. 그러면 이게 역전되는 고등학교도 몇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수능을 고려하는 고등학교는 2학년 때 기하 깔고 3학년 때 미적이냐 확통이냐. 그래서 문과는 확통 선택하면서 수능으로 끌고 가고 이과는 미적 선택하면서 수능으로 끌고 가게끔 합니다. 그러면 기하는 혼자 공부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고3의 경우에는 삼수생은 기하를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재수를 하는 올해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적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적으로 갈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를 고3하고 같이 경쟁한다. 그래서 기하를 선택할 때 내가 손해보느냐 안 하느냐는 미세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냐 하위권 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1, 2등급 정도의 성적을 목표로 한다면 과목에 편차는 없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쉽고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점수 잘 낼 수 있는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다만 나는 서울대 의대냐 연대 의대냐 혹은 서울대 경영이냐 연대 경영이냐 이런 걸 다퉈야 되는 경우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목표치에 따라 다른데 극소수에 해당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대체로 그런 식이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조정 방식의 경우에는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6월 모의사 정도를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시를 가지고만 놓고 보면 지금껏 작년에 이제 정시에서 고배를 마셨다라고 한다면 이 지표 때문인 거예요. 재수생이 재작년 기준으로 28% 정도였는데 전체 수능 응시 인원 중에서 정시로 합격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주요 대학은 60%를 전부 다 상회하고 있죠. 70%, 80%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제분들이 올해는 마찬가지로 수능에 신경을 쓰면 이 비율을 잡아먹는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수생이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1년도 공부하면서 수능만 연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주력하셔가지고 전체 입시 구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올해 정시 결과가 지금 뭐 한창 발표를 해야 되니까 없어서 여기 삐죽하게 튀어나온 거 이걸 보시지 마시고 대략적인 라인감만 말씀드릴게요. 문과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전 과목이 1등급의 꼴찌 성적이라고 한다면 연고대를 당연히 못 가요. 저기 보시면 이제 연대고대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등급대가 된다라고 한다. 2등급의 꼴찌 성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건동홍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3등급이면 수도권의 주요 대학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 분포상 작년이나 올해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미세한 변동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요 같은 3이라 하더라도 약간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대를 잘 보셔야 된다. 최소한 통합거리 이내에 괜찮은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과는 적어도 정시 기준으로 3컷은 만들어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과의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1컷이라고 한다면 의대권에 가깝고 연고대는 무시하셔도 관계없다. 그리고 2컷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동홍 라인에서 선택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부 학과는 지원을 못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3등급권. 물론 이게 미세하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인원 분포상 정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 3은 찍어야만 괜찮은 대학이라고 불려지는 곳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공기관에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선행반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재수 초기라고 한다면 본인의 취약점 같은 것을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해가지고 살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서라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EBS에 여기 보시면 단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작년 여름 페이지라서 그런데 EBSI의 메인 페이지에 오른쪽 귀퉁이 어딘가에 보시면 로봇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로봇 얼굴 같은 게.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보면 이런 화면으로 옮겨가거든요. 로그인을 해가지고 나면 시커먼 화면으로 옮겨가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지금까지 출제했던 모든 기출문제와 EBS 문제를 가지고 자신만의 문제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제별로,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그리고 어려운 문제만 혹은 쉬운 문제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말에 혼자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문제집을 가지고 보고 인강을 가지고 보고 선생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어머님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밤에 요거 해가지고 클릭해서 담아놨다가 프린트물로 출력하셔가지고 혹은 PDF 파일로 해가지고 학생의 태블릿에다가 넘겨주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1시간 동안 이거 한번 해봐라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수능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자기가 그냥 독서를 못해요. 비문학 독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어라고 한다면 이게 시간 문제인지.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을 테고,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내는 스킬의 문제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진단을 해가지고 국어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수학을 나는 미적을 못해요가 아니라 미적분에서 이런 식으로 꼬아내는 문제, 2차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로 옮겨내가지고 최대 최소 잡는 거, 이걸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더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좀 더 높이고자 한다면 일단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앞서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수시 전형에서 변화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교과의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교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뭘 보시냐면 재학이 아니라 졸업을 보세요. 졸업. 그리고 내신이 대학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적 좋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5등급 이내. 1등급 되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 이 전형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교과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내신이 나쁠수록 있는 게 좋겠고, 수능 최저가. 그리고 재수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고대 같은 경우에 학추가 졸업생이 작년부터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대 학추를 가지고 교과형에 편제되어 있지만 학종에 가까운 교과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졸업생, 재수생이 당당하게 고대를 수시로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일단은 구도를 살펴두셔라. 상세한 건 나중에 또 안내 또 드릴 거고요. 그럼 뭐 이거는 이제 학교 구분을 하면 대략 이렇게 되는데 고3하고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점수를 가지고 이제 8월 정도에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고대를 혹은 숙대를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의가 가능한데, 자, 그랬을 때 고3들은 어떤 성적대 애들이 주로 될까라는 것을 한번 판단하게끔 해가지고 제가 몇 개를 한번 띄워놓은 겁니다. 나중에 다시 6월 평가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문과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이용할 때 학교별로 유불리가 있고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높냐 낮냐에 따라 다른데 대략 인서울 주요 대학은 2점대 초반까지, 그리고 지방 국공립까지 얘기한다면 2점 중후반까지 거의 3점면 근처까지도 교과 전형으로 설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이 잘 안 나오고 혹은 한 과목 내지는 두 과목이 자꾸만 힘들어질 때 수시 전형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인 라인은 2점대에서부터 3점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평균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버릴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학종은 이제 경험을 해봤을 텐데 올해 학종의 주력은 뭐냐면 다 끝난 거잖아요. 다만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교과에서도 그렇지만 3학년 2학기 성적이에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학생부죠. 근데 이미 그것도 다 끝난 마당인 거고,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입력했는지는 뚜껑을 또 2월 말에 3월 초에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재수생이 교과 전형을 쓸 때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3학년 1학기 것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유불리를 따질 수 있겠죠. 내가 2.0인데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3학년 2학기를 정말로 대충 봐가지고 평균을 했더니 2.12까지 내려가더라. 혹은 1.89까지 올라가더라. 또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 학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긴 하는데 일부 대학만 3학년 1학기까지 고3하고 같이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학종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2학기까지 보통은 본다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냥 이거 학종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보는 건데 결국에는 성적이 이러한 성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본인이 이제 혹시라도 학종 원서를 썼는데 실패한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좁게 봤을 때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러면 물리학을 배운 부분만 가지고 점수를 편차를 가지고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 세특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하고 연결을 해보고 그리고 독서활동까지도
연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물리학의 조예가 깊은지 크게 보는 기법도 있고 좁혀서 보는 기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난해에 학종으로 쓸만하다라고 본인도 여겼고 주변으로부터 권유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살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살필 건 아니지만 3학년 2학기까지 생기부가 완성이 되면 3월 초중순쯤에 3월 학평 모의고사를 고3들하고 같이 한번 치러보고 말미에 잠깐 시간 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6월 평가원 이후에 학종을 써도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대학은 자기소개서를 없애요.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내는 것이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로 뭔가 윤색할 만한 게 있었다면 이런 친구들은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8월 이전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전반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수의 학생이 해당되지는 않으니까 한 번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신 성적은 평균을 가지고 많이 보여져요. 평균을 가지고. 근데 이게 나름대로 고등학교 유형별로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딘가에 혹시라도 작년에 평균이 2.0으로 알려진 A대학 B학과라고 한다면 이 2.0에 일반고가 지원을 하면서 특목 자사고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그 2.0을 만들 때 하위권 그룹은 누구였으며 상위권 그룹은 누구였을 테니까 내가 일반고라면 이 조금 더 평균보다 높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수시 전체를 봤을 때 학생부 전형에서 작년과 올해 달라지는 게 수능 최저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재수생에게는 학생부 전형을 잘 설계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교과 전형도 최저가 다 생겨나서 건국과 경희대 전형명을 잘 보시면 작년에 이 대학들 원서를 썼다면 작년에 그 전형 아니야? 그 전형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모두 다 작년에는 학종이었어요. 그래서 성격을 바꿔버렸습니다. 교과로. 그러면서 최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최저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건국, 경희, 홍익을 비슷한 밸류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교과인데 얘네는 두라보예요. 얘는 3합8이에요. 그럼 3합8이 최저가 더 빡센 거죠. 타이트한 겁니다. 따라서 지원을 할 때는 재수생 입장에서는 좋고 나쁘고 빼고 최저만 넣고 보면 여기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내신이 더 낮을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 성균관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생겨난 거예요. 근데 3합 6, 영삼의 두라보 그리고 중앙대하고 비교하면 3합 7 그렇게 했을 때 최저에 따라 가지고 점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보통은 중앙대의 경우에 이 전형이 추천 전형하고 비슷한데 이게 대부분 1점대 중반에서 초반까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었고 거기에 원래 있었던 교과 전형이 있었어요. 추천 전형 말고. 거기에는 2점 중후반에서 1점 중후반에서 2점 초반까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서강 성균관에 진학하려면 어느 정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설계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학종도 있어요. 통상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때 학종은 최저가 대부분 없는데 서영고 라인에서 고대가 최저가 있어요. 게다가 빡센 최저예요. 그 다음에 중간 그룹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다른 대학은 최저가 없다가 이화여대가 최저가 있었고 그 다음 홍대가 최저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또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경희대도 최저가 생기고요. 낮기는 하지만 그리고 연대가 최저가 생겨요. 연대가 최저가 없었는데 최저를 설계해버렸어요. 근데 이 연대의 활동 우수형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의 경우에는 크지 않았지만 이과의 경우에는 특기 전형이 없어지는 바람에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으로 영재고 과고 애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수능이 장벽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괜찮은 게 수학이나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나 어찌됐건 걔네들도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장애물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최저가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라라는 거. 서울대학교의 최저 학력 기준이 작년에 코로나로 변동되기 전에 2등급 3개 정도를 원했는데 이 2등급 3개 정도를 맞춰주는 비율이 40%대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학종을 지원할 때 이러한 최저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약대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저가 낮은 곳이 3합 6이에요. 가장 높게는 4합 5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최저가 3합 5예요. 3합 5. 그리고 가장 낮은 최저가 3합 6. 근데 3합 6은 서울에 있는 덕성여대도 3합 6이고 지방에 있는 순천대도 3합 6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내신 성적에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인지, 유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 볼 수가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자, 결론 내리자면 수시에서도 교과 종합이 수능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논술이 중요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원서를 쓸 건 아니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과 논술, 그래서 대학별로 유형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볼 건 아니라 먼저 보실 거는 상경계에 가까운 수학 논술에 가까운 문제를 내도 지금부터 연습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상위권 그룹에 2000자에 가까운 긴 호흡의 글을 쓰는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600자, 800자 정도의 짧은 호흡의 글을 가지고 쓸 것이냐. 물론 기본적인 요약 능력은 어떻게 되며 제시문 비교 분석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이게 크게 보시면 학기 초에는 기본기를 다져가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학기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최저 없는 연대를 내가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대 정도를 가지고 내가 딱 공략할 것인지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높게만 지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논술은 문과든 이과든 간에 고3은 상대적으로 덜 준비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단과학원에서 논술을 마냥 열었어요. 근데 이게 학종이 치고 올라가면서 논술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3 애들은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논술 전형의 합격생들은 재수학원 출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끼어서 했으니까요. 실제로 아까 정시를 보시면 재수생의 비율이 60%를 넘는 대학, 70%, 80% 대학이 많죠. 근데 졸업생이 강점을 보이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에요. 중앙대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65%까지 나왔거든요. 작년 건도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50% 전후로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논술에 더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또한 특성을 잘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이과는 수리 논술이 기본인 거고 수리 논술에서 이제 과학 논술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가 과학 논술을 작년까지 보다가 올해 싹 지웠어요. 수리 논술만 보니까 일단 이과는 수리 논술을 먼저 갈고 닦아내면서 중간에 과학 논술을 중상위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과학 논술의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을 할지 안 할지 어떤 과목을 할지 이것도 선택하는 게 또한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논술 전형에 있어 가지고도 나중에 원서를 쓸 텐데 비교적 최저가 대학 밸류 대비 약간 낮아 보이는 경희대의 경우에 경쟁률을 많이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수능 최저인데 상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 높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학과의 경우에는 수능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도 나중에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표현만 하나 기억해 두셨다가 6월 이후 8월,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논술 전형도 유형을 살펴야 되겠지. 우리 아이가 긴 호흡의 문제를 잘하는지, 수학을 잘하는지, 혹은 과학을 잘하는지 이걸 살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를 고려했을 때 우리 아이가 맞출 수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높은 곳에 가서 정말로 논술로 진검승부를 볼지 아니면 수능으로 우회해가지고 마치 수능 전형처럼 설계를 할지 이런 것들이 대학과 대학에서도 차이가 있고 같은 대학 내에 학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여서 설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셔라.
전체적으로는 선택 과목을 학원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상담을 하셔가지고 정한 거, 근데 그걸 중간에 바꾸겠다라는 것보다는 그거 고민할 바에야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히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공통 과목이 약간 쉬워 보일 텐데 이 근데 국어는 그렇지 않죠. 독서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통 과목 분야를 내가 얼마만큼이나 착실하게 갈고 닦느냐가 어찌 보면 후반부의 학습량도 줄이면서 점수 있어가지고 이득을 챙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수원투 수학의 경우에 이거를 조금 소홀히 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탄탄하게 맺어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과탐에 대해서 선택한 부분 끝까지 밀고 가는 거,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빨리 고민하시고 상담하셔가지고 바꾸시되,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점수를 올려가는 거에 맞게끔 해주고, 수시도 전략적으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을 임할 수 있다. 요 단어 한 가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차후에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전략을 세우셔서 원서를 내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아무튼 뜻하신 바 잘 이루어가지고 올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국어 영역 학습 전략을 말씀드릴 저는 국어과 팀장 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안내문에 보시면 이제 뒤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자료집을 보시면 2021학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국어 영역의 어떤 중요성이 작년 입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수학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무려 7점이나 높게 나온 형태였기 때문에 상위권 입시에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지점을 차지했었고, 사실은 이제 영어의 어떤 절대평가 문제와 맞물려서 입시에서 어떤 국어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등급 컷을 보시면 지금 통합 수능, 이제 지금 작년까지의 수능을 이제 통합 수능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부터 2021학년 또 5년간 이제 이렇게 통합 수능을 진행을 했고, 그 등급 컷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학년도에 9월 모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만 평균치에서 벗어난 형태를 취했죠. 1등급 컷이. 그래서 97로 매우 쉬웠다가 갑자기 84점으로 어려워지는,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그때 2019학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출제 오류부터 시작해서 뭐 고등과정을 벗어났다. 그 두 개의 시험을 제외하면 사실은 대략적인 형태의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후반 정도의 등급 컷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난이도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따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과의 경우에는 수학 점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국어는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난이도가 계속해서 깐깐하게 유지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수 격차가 벌어지죠.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과 학생들의 국어 공부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국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의 국어 공부량이 그 이전에 비해서 통합수능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어 쪽에 어떤 변별력이 벌어지면서, 특히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표준 점수의 어떤 고득점, 그래서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국어 공부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과 중위권 학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국어의 공부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실력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등급은 안 나오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어 영역에서 나타나는 추세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어쨌든 국어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과 학생들에서는 결국 이제 이 국어 쪽에서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부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고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왜 등급은 잘 안 나올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실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형태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이과의 구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사실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문과 학생들이 국어를 더 많이 했지만 이제는 문이과의 구분 자체가 약화되면서 이과 학생들의 국어 공부량 자체가 늘어나는 형태로 결국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이 정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학생들의 공부량이 늘어나지만 등급 컷은 계속해서 80점대 후반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점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올해 선택형 수능 첫 해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선택형 수능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일단 이제 수학 얘기가 나오겠지만 국어는 어쨌든 선택형 수능의 의의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계열이든지 간에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화법, 작문, 언어 매체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대학 제한이 없는 거죠. 어느 거든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된다. 다만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 보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과목에서 이제 얼만큼 고득점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 적혀져 있는 문제는 좀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예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 자체에 대한 유불리 판단은 사실은 거의 없거나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기가 선택 과목을 화법 작문이다, 언어 매체다, 언어 매체라는 것은 이제 문법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가 문법이고 매체 파트가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화법은 말하기, 그 다음에 작문은 쓰기, 언어가 문법, 그 다음에 매체는 매체 언어라고 해서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신문 매체와 같은 매체 언어를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이게 이제 신설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화법, 작문, 문법 체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과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기준점은 당연히 잘하는 걸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둘 다 잘할 때는 무엇이 유리한가? 혹은 둘 다 못할 때는 뭐가 유리한가? 둘 다 잘할 때는 언어 매체를 보통 추천합니다. 이제 상담이 오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리고 둘 다 못할 때에는 화법 작문을 추천합니다. 그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화법 작문의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은 공부량으로도 일정 점수 이상의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못할 경우에는 화법 작문을 선택하면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가 확보 가능한 거죠. 물론 거의 이제 기본 독해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뭐 화법 작문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사실은. 자, 언어 매체의 선택의 경우에는 문법 파트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아야 됩니다. 따라서 문법 부분이 다져져 있다고 한다면 언어 매체를 선택을 하더라도 전혀 불리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고 아까 김세영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 3등급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언어 매체 선택 쪽이 조금 더 많다. 그런데 4등급 이하에서는 결국은 화법 작문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하는 경우에는 결국 학생들이 언어 매체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중위권 이하부터는 화법 작문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험생 모집단 전체를 봤을 때는 화법 작문이 한 60%, 언어 매체가 40% 정도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위권 학생들이 섞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평균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유불리의 문제는 거기 나온 것처럼 화법 작문의 경우에는 시간 단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와 문제의 난이도는 쉽지만 결국은 시간 단축이 약간은 언어 매체에 비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을 쏟게 되면 문학과 독서 파트 공통 과목에서의 어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하고 쉽고 공부를 적게 해도 좋지만 결국은 공통 과목에서의 어떤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언어 매체는 힘들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난이도도 일정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정 점수, 일정 실력이 확보가 되면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시간이 단축되면 문학 독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공통 과목에. 어차피 똑같은 시험 80분을 어디다 배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이 흐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통 과목이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자신의 위치와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그 결정이 굳이 빠를 필요는 없다. 3월, 4월 모의고사를 보고 판단하도록 늦진 않다. 다만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되 어느 것이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좀 3월 이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선택형 수능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밑에 나온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 국어의 어떤 고득점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실제로 고득점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기본기로 기본기에 관심을 기울여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만 좀 강조를 해드리면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문제풀이와 동일시하는 가장 안 좋은, 그리고 실력이 늘지 않는 이런 것을 부모님들께서도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학원에서 매시간 이야기합니다. 매시간 이야기하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뿌리 깊게 박힌 습관이에요. 국어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든 내신 문제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정답을 골라내는 형태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글의 내용, 문학 작품을 내가 감상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관심은 뒷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하게 되면 일정하게 점수가 늘 수는 있죠.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국어 언어라는 읽기 능력, 독해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다면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국어 학원을 다니고 문제집 몇 권을 풀고 기출 문제집 몇 권을 풀더라도 결국은 실력이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문제풀이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읽기 능력 자체, 그리고 읽기 방법을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해 원리부터 시작해서 감상 능력을 키우는 이런 형태의 공부가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읽으면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해는 하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인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강 강사들의 어떤 노하우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사실은.
야,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방법일 뿐이거든요. 막상 학생이 스스로 시험 볼 때 그걸 하려면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시험 때 써먹을 수 있는 내 것을 만드는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할 때에도 실제로 많은 주행을 하고 그래야지 시험에 운전이 능숙해지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어 영역 시험도 결국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학생들은 문제풀이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것도 되지 못한 채 실력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따라서 근본 원리를 정확하게 익힌다. 두 번째,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 노력과 자기 훈련 과정을 저희는 정말로 좀 가혹하게 진행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전 대응 능력까지,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 최근에 학생들의 어떤 국어 영역의 상승 폭이 이건 자랑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온 학생들이 많다. 물론 실력이 제자리이거나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학생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실패 사례를 통해서 다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릴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나투스 국어학원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수능에서는 이제 분반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월경부터 이제 분반 수업을 진행을 해서 화법 작문, 언어 매체를 분리시켜 가지고 성적별로 반편성이 이루어지지만 그 내에서 다시 선택 과목별 분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선택 과목을 대비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통 과목의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3학기의 형태로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해서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보충 특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석 및 오답 노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고득점을 원하면 힘들게 공부해야 된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쉽게 공부를 해서 손쉽게 점수를 딸 수는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문제풀이로 했다면 직접 써보고 요약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형태로 힘들게 공부해야만 저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쌓이는 속에서 결국은 안정적 실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단기간에 되는 작업은 아니죠. 3개월 정도 공부했다고 해서 과연 언어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까? 국어만 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성적이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3월달, 6월달까지도요, 사실은. 성적 변화가 나타나는 건 7월달이니까. 따라서 힘들게 공부해야만, 수고롭게 공부해야만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애매한 것들은 끊임없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작업. 어쨌든 국어 영역은 언어이지만 현재 객관적인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근거와 독해가 없으면 사실은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형태로의 공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선생님들과 소통할 것. 두 가지를 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거의 매일, 매 시간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어 영역에서만큼은 최소한도 학생들이 마지막에 후회 없다, 미련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코나투스 영어과 팀장 이찬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영어과 이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우선 영어는 아까 김세영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절대평가가 된 이후로 이제 전략 과목이 됐죠. 그러니까 전략 과목이라는 것은 우선 수시에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내가 좀 잘 본 것 같아도 등급이 안 나오면 안 되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영어는 90 넘으면 1등급이고 80 넘으면 2등급이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일정 점수 이상을 받고 있으면 최저에 대한 그 최저를 맞추는 거에 대한 예상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대평가니까 내가 기대했던 과목이 국어, 수학, 탐구였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서 최저를 못 맞히는 경우에 근데 뜻하지 않게 영어가 그걸 맞춰줘서 논술을 보러 가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라는 거는 항상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지 하는 애매함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오면서 그러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고민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80점 넘고 2등급을 확보하고 좀 2등급이 나오면은 좀 더 욕심내서 90점을 넘고 1등급을 확보하면은 상당히 유리해지고 정시에서도 아까 그 표에서 보셨지만은 정시에서도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적게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영어를 망쳤을 경우에는 적게 반영하는 학교로 몰아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업 도는데 추합이 도는데 되게 불리하고 거기에 바글바글 모여 있을 테니까 영어를 망치고 딴 걸 잘 본 애들이 근데 국영수를 다 골고루 잘 본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는 과목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진 과목이 되었고 특히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는데 되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목이라 일정 시간을 들여서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낮은 학생들은 빨리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2등급 이상 좀 나오는 학생들은 일정 시간을 잘 투자해서 그 등급을 유지하거나 한 등급을 높이는 게 입시 전체적인 전략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점수라도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영어가 등급 차이가 나면 지원하는 과가 달라져요.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으니까 잘 이제 고민을 해서 전략을 짜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올해 이렇게 음영이 좀 지어졌는데 출력이 잘못돼서 그 1등급 올해 비율이 12.6%였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쉬운 느낌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6월, 9월 그 제 밑에가 넣어놨는데 6월, 9월 평가원이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가. 그래서 거의 5등급대 가까이 막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불수능이었어요. 정말 불수능. 그러니까 불수능이 아니라 평가원이. 그래서 이제 그거 난이도 조절하고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3들 공부에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일부러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런데 12.6% 그래서 저희가 12.6%를 나왔을 때 제가 시험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시험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12.6%가 나왔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놓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봤을 때 만만한 시험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2%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그리고 2등급 때까지 그래도 이제 수시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2등급 때까지가 2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야 2등급 안에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중요성에 그러니까 원래 모든 공부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 약점과 내가 지원하려는 전형이나 과의 유불리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시간을 조절해서 그 중요성에 따라 공부량을 정하는 것이지 어떤 건 안 해버리고 어떤 것만 집중해서 하고 그러면은 균형이 깨져서 망쳐버리게 돼요. 모든 거를. 그래서 항상 영어 절대평가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공부를 하게 시켜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국어과 선생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원래 공부는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인데 학생들은 그냥 문제집을 푸는 걸 좋아해요. 그 문제집을 푸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머리를 쓰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문제를 풀면 머리 쓰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공부라는 거는 제가 1시간을 들였을 때 1시간을 들이기 전후에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그냥 푸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작업이지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는 거는 머리가 이제 묵직 한 2시간만 공부해도 머리가 아프죠. 계속해서 막 쑤셔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고 분석을 하거나 진득하게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어떤 일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의 요구가 한 6월 정도 되면 되게 거세져요. 학생들의 불안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좀 편하게 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는 마음껏 느끼고 싶은데 내가 공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은 갖고 싶은데 막 뭐 힘들게 공부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의 요구에 학원이 지면 학생들한테 맞춰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학원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방식을 학생들한테 강제를 시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국어에서도 분석 노트라는 거를 학생들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서 되게 아주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한 6월까지. 영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핵심 구문, 주제 쓰기 같은 걸 해서 한 줄 요약을 시키거든요. 글을 읽으면은 그 한 줄 요약을 정말 못해요. 학생들은. 영어는 지문이 짧다 보니까 한 지문의 컨셉이 하나예요. 그것만 딱 찾으면은 웬만한 문제 유형은 다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내요. 키워드를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한 줄 요약 같은 주제 요지 쓰기를 강제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문장은 직접 손으로 해석을 다 손으로 쓰게 해요. 학생들이 워낙 해석을 못하고 그냥 몇 개의 단어만 조합해서 감으로 풀어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것들을 또 누군가는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이제 체력이 생기고 어느 정도 웬만큼 어려운 게 나와도 떨지 않고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얄팍한 그런 문제풀이식 그런 거 지향하고 진짜 그러니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한 하드한 트레이닝을 맨날 시키는 학원이어서 저희한테 믿고 맡겨도 괜찮고요. 저희가 단어 시험 같은 경우도 보통 학원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연교시 때 단어 시험 딱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그 기준에 못 미친 아이들 손바닥 몇 대 톡톡톡 때리고 끝이에요. 저도 다른 학원에 오래 있었지만 저도 대치동하고 목동에서 오래 그 재종반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의 제가 있었던 학원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은 외우지 않은 채로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거든요. 외우지 않고 그냥 손바닥 몇 대 맞고 1년 내내 가는 학생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단어는 외우라고 시험을 보는 것이지 우리 관리해줬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과 못한 학생들은 전부 다 점심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모아요. 다 모아서 다시 제 시험을 보고 점심 먹고 또 통과 못하면은 저녁 먹고 다시 또 이 자리에 다 모아서 다시 제 시험을 봐요. 저도 사람인지라 밥을 먹으면 쉬고 싶은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벌써 저랑 친해진 애들이 있어요. 와서 벌써 이름을 다 외웠어요. 몇 명.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이심전심이 돼서 딱 이제 들어오면 제가 씩 웃어요. 또 왔니? 그러면 또 이제 쑥스러워하면서 또 이제 막 봐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지나면 다 통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달려갈 거거든요. 일단 뭐 여기 나온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요거는 제가 영어과 얘기를 하면서 저희 학원 전체적인 시스템도 잠깐 넣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일단 저희 교재 구성이 이제 수능 기출,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의 집, 그리고 이제 EBS 교재, 이제 고난도 문항 이런 교재를 쓸 건데 이제 올해 좀 약간 변수가 하나 있어요. 올해는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EBS 연계를 50%로 줄였는데 국어도 마찬가지로. 근데 국어는 직접 연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줄인 건데 영어는 직접 연계를 모두 빼버리고 100% 간접 연계로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확정된 발표는 3월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얘기가 지금 지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간접 연계라는 것은 연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를테면은 EBS 지문에 동물 두꺼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수능에 두꺼비가 나오기만 해도 연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라도. 그러니까 간접 연계는 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EBS 교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져요, 저희도. 더 훌륭한 교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교재 라인업은 그렇지만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EBS 지문들이 몇 개씩 이렇게 보이니까 시간을 확 단축했거든요. 이거 내가 아는 지문이네? 하고 탁탁탁 풀어서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난이도가 확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진짜로 정말 영어 실력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 학원은 뭐 그런 진짜 영어 실력을 위한 쌓는 데는 저희는 정말 노하우가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저희는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이 이제 1, 2교시를 끝나면 3교시는 무조건 의무 복습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1, 2교시 수업, 3교시 의무 복습, 4, 5교시 수업, 6교시 의무 복습. 그래서 이때 그냥 복습하라고 안 던져주고 저희가 영어 노트를 만들어서 줄 건데 거기다가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 이렇게 필기한 거 제가 옮겨 적는 칸, 유형별 공략법 옮겨 적는 칸, 주제요지 쓰는 칸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검사를 할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이제 학생들의 체력은 정말 잘 쌓일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 외적으로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절대평가라 실수가 적다 보니까 영어가 좀 많이 약한 학생들은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강이나 클리닉 같은 것도 뭐 저녁에 따로 단과 형식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들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잘 끌고 나갈 테니까 일단 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학생들을 보내놓으시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랑 상담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기 이제 상담실에서 이제 상담을 드릴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학원 들어오게 되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일단 들어오셨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선택하신 거라고. 왜냐면 저희는 정말 선생님들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학생들 점수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저희가 종로나 메가나 이런 데가 저희보다 2배 정도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실적이 저희랑 비슷하거든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많이 보내는 학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믿어주시고 어쨌든 학원 저희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하고 저희가 그것에 꼭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학과 선생님 이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윤형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참 힘드셨을 텐데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아무래도 올해 수학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우리 학원에서 하는 수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이 많이 변했는데 작년까지는 수학을 좀 약한 친구들, 수학이 싫은 친구들은 문과로 선택을 해서 약간 도망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과에서 약간만 시간 투자해서 점수를 좀 뽑아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없어지고 다 한 묶음 안에서 등수 싸움을 시키겠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올해 바뀐 수학의 취지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작년 문과인데 올해 안타깝게 재수를 하게 돼서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는 1등급을 맞았던 친구가 3월 평가원 시험에서 3등급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과랑 이제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거죠. 통틀어서. 물론 이제 반대로 이과였던 친구들은 작년에 아무리 해도 1등급이 안 나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럼 과연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뭘 선택해도 올해는 점수상으로 봤을 때 공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올해 취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확통은 아무래도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미적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그것도 다 반영을 해서 확통이 시험이 쉬워서 내 점수가 높았어도 그거를 보정해서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깎아서 낮추고요. 미적분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내 점수가 낮았어도 그거를 난이도를 감안해서 점수를 더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뭘 선택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취지고요. 그게 가능한 게 공통 과목이 있어서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탐구 같은 경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되게 나뉘어지죠. 뭐 만점을 받았는데도 표점이 낮고
하나 틀렸는데도 오히려 만점보다 표점이 높아지고, 그거는 공통 과목이라는 기준 점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수학은 수원수투라는 공통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 과목으로 각 과목별 보정을 해서, 그리고 그 보정한 과목만 더하는 게 아니라 확통, 미적, 기하를 다 보정해서 합산해서 다시 또 보정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공통 과목과 합쳐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여기 가니까 나는 이거를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본인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를 일단 많이 뽑으셔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수투라는 과목 안에 미적분이라는 개념, 기초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미적분학을 선택하면 심화 미적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수투가 약한 친구들은 미적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더 어려운 미적분이 나오니까 점수가 잘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확통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확통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수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평하게 되게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공평하다기보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죠. 그리고 수원수투랑 전혀 별개의 과목이에요. 그냥 수원수투가 좀 힘들어도, 기본 기하가 좀 약해도 확통만은 잘할 수 있어요. 기하라는 과목은 좀, 기하라는 거는 도형이다 보니까 도형의 감각적인 애들이 아무래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중학교 때 우리 애는 2차 함수는 되게 못했는데 원이나 삼각형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는 기하 부분에 킬러 단원들이 다 빠졌어요. 어려운 게 다 빠졌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점수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김세영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통 과목에 22문항이 나오고 74점이 배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4점짜리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8문제인데 그 중에 4점짜리가 딱 3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리 그동안 작년 수능까지 킬러 문항이라고 했던 30번 문제들, 21번 문제들 거의 대부분 미적분이었거든요. 그러면 8문제 중에 4점이 3문제인데 그 중에 3문제 중에 킬러 문항을 내겠느냐? 절대 못 냅니다. 그러면 어디서 난이도를 높일 거냐? 4점짜리가 10문제나 있는 공통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은 다 누구나 다 예상하는 게 수원수투의 난이도가 급상승할 거다. 그 얘기는 N수생들은 문과 학생들이 불리하죠.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고, 현역 고3 애들은 유불리가 없어요. 어차피 그걸대로 계속 공부를 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N수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문과 학생들은 좀 만만치 않을 거다. 수학 공부가. 작년보다 훨씬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김세영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아야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좀 낮아도 수학 점수가 잘 나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선택 과목이 똑같은 두 친구가 있어도 원점수는 똑같아요. 원점수는 똑같은데 이 친구는 수원수투를 잘 받고 선택 과목을 상대적으로 못 봐서 점수를 받았고요. 이 친구는 수원수투를 약간 저조하지만 선택 과목을 되게 잘 봐서 원점수가 동일해졌어요. 그러면 보정에서 이제 표준 점수로 바뀔 때는 수원수투를 잘 본 친구가 표준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결국에 올해는 기본적으로 수원수투를 잡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수원수투를 잘하는 친구들은 나머지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본인이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걸 뽑아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 거다. 여기는 공부량이 되게 많다. 학습량이 적다. 이런 게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라.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 N수생들은 저희가 다 상담을, 수학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다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커리큘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과 팀장님이 저희가 입시 실적이 다른 종로나 청솔 같은 인원이 많은 학원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보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큰 일조를 하는 게 수학과인데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의 작년 결과가 60% 정도 이상이 다 1, 2등급을 맞았어요, 수학을. 저희 재원생에.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동안 그렇게 조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를 기록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잘 본 거예요, 점수를.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되나 했는데 60%가 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그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갔고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게 저희 1학기 커리큘럼인데요. 1학기 커리큘럼은 기본 개념 정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한테 어지간하면 이 학생의 실력이 이미 1, 2등급 정도가 되지 않는 한은 절대 기출문제 풀리지 못하게 해요. 심하게는 이 친구가 막 4등급인데 질문 시간에 기출문제를 들고 옵니다. 그럼 그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요. 너는 지금 이거 풀 때가 아니다. 너는 개념을 더 확실하게 다져야지 지금 기출문제 푸는 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1학기 동안 계속해서 개념을 반복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 작업을 해야 수능장 가서 1등급, 2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역 고3 학생들이 학교 가서 배울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실력과 무관하게 기출문제를 풀리기 때문이에요. 개념도 아직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은 애들한테 기출문제를 들이다 풀게 하죠. 학교에서 1년 내내. 그러니까 점수가 잠깐 오른 듯 하다가 6월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져요. 그게 그러면 얘가 실력이 떨어진 거냐? 아니, 실력은 제자리인데 재수생들이 치고 올라왔어. 그럼 재수생들은 어떻게 치고 오냐? 기본기를 6월 달까지는 단단하게 따져요. 단단하게 다진 후에 2학기 때 심화 개념과 기출문제 연습을 합니다. 대표 기출문제 연습.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스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전적인 문제 풀이 감각들을 익히게 만들죠. 그럼 그때부터 점수가 사사히 올라가요. 그러다 이제 3학기 때 10월 이후부터 수능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말 고난이도 문제들, 킬러 문항들 이런 걸 골라서 계속 무한 반복시켜요. 거의 한 6주나 7주 정도를 모의고사 형태를 한 20회 정도 풀려요. 시험을 20번 보는 거죠, 결국에. 그걸 보면서 실전적인 풀이나 혹은 스킬 같은 거 킬러 문항에 이제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점수를 급상승시킵니다. 9평 이후에 학생들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때 확 떨어지겠죠. 그냥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저희는 수학과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학생들을 다지어서 좋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이제 짧게 정규 수업 외에 그럼 어떤 더 도움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과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같은 반에서 공부 안 시킵니다. 학생들의 성적대로 반을 나누어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같은 비슷한 실력끼리 모아서 그 학생들의 필요한 수업 내용을 가르쳐요. 수준별 수업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동 수업으로 해서 수학 시간마다 성적에 맞춰서 반 배정을 한 후에 이동식 수업으로 각 학생에 맞는 눈높이에서 가르치고요. 그 반은 수시로 교정이 됩니다. 시험을 보거나 혹은 이 학생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성적이 빠르게 올라가면 바로 이제 교체를 해줘요. 수시로 이제 반 교체가 벌어지고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별로 최적화된 환경에서 그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수준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수학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6문제씩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표 기출 문제를 잠깐 연습을 시켜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 큰 효과를 얻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개념만 많이 하다 보면 조급해지거든요. 난 기출문제 언제 풀지? 아침에 이러고 6문제를 줘요, 저희가. 기출문제로 구성을 해서 2점, 3점, 4점으로 구성을 해서 6문제를 풀리거든요. 이거 풀면서 학생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나도 기출문제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특강이나 클리닉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서 본 수업에서 약간 좀 부족하다, 아니면 좀 더 욕심내서 더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특강과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에서 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도 저희는 1:1 첨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언제든지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들한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과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수학 성적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진행을 드릴 텐데, 이제 긴 시간 좀 고생하셨고요. 저희 학원이 이제 어떤 컬러를 가진 학원인지 이제 대충 좀 보셔서 아셨을 것 같고, 아마 상담을 하실 때 저희 들어올 때 원장님 아니면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요. 아마 대략적인 컬러는 알고 아마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어쨌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학원의 존재 목적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잖아요. 즐겁게 지내려고 재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그냥 재밌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학생들하고 많이 부딪혀요. 자꾸 누르니까 웬만하면 정말 귀여우기 전까지는 조퇴를 안 시켜줘요. 왜냐면 저희는 놀라운 걸 많이 봤거든요. 귀여웠던 애가 나가면 갑자기 팔팔해져서 이만 잘 맞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가끔가다 정말 아픈 애가 약간 서운해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항상 저는 학생들을 물이라 불러요. 아주 미세한 틈도 다 스며요. 학원이 약간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사이 고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스며요. 정말 아무리 탄탄해도 틈이 생기는데 정말 그거를 관리하기 쉽지는 않아요. 1년 동안 정말 그 원기왕성한 학생들이 또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 오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잡으면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1년을 또 달려갈 건데요. 어쨌든 저희 학원에 보내신 건 정말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정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이제 9시 넘으면 학원을 지금 현재 열면 안 되니까 원래는 이 시간 끝나고 원래 담임하고 상담을 잡아서 일부 좀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올해는 좀 힘들어서 저 데스크에서 그 아까 이제 방명록 같은 데 이제 쓰신 곳에다가 별표를 쳐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원하시면은 저희가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직접 거셔서 날짜 시간을 잡아서 되면 방문 상담을 아마 예약을 잡아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